여러분, 굿모닝. 안녕하세요. 오늘 성서 고고학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주 재미난 고고학 현장으로 제가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찬양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 6월의 아주 좋은 날 저희들이 함께 성경과 관련된 고고학을 연구하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 모든 공부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다음 에드워드 로빈슨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제가 끝에 마무리를 짓지 못할 것을 냈습니다. 맨 마지막에 에드워드 로빈슨 1794년에 태어나서 1863년에 돌아가신 성서 지리학의 아버지, 그리고 또 성서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이분에 대해서 마지막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석기 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신석기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중석기 또는 구석기 시대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에드워드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은 일라이 스미스, 일라이는 영어로는 일라이다 그러는데 히브리어로는 엘리죠. 엘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엘리 스미스라고 하는 선교사와 함께 성지에 가서 그 성지에서 잊혀져 버린 성경 시대의 지명들을 찾아낸 사람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이분이 뭐 1700년에 태어나서 1800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그 성지는 대단히 뭐 사람이 사는 환경도 그렇고 자연 환경에서 사람이 적응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여행을 할 때 여러분이 지금 타고 다니는 뭐 기차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는 불가능했고요. 낙타를 타고, 장거리 여행은 낙타를 타고, 이제 근거리 여행은 당나귀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가지고 다닌 것이 아주 꼭 필요한 것만, 나침반 3개, 체온계. 왜냐하면 다니다가 이제 병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체온을 잘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온계, 망원경, 멀리 있는 걸 보기 위해서 망원경, 줄자. 이 줄자가 고고학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어디 가든지 치수를 재야 되거든요. 지금은 뭐 이 자가 많죠. 우리가 이 철물점이라든가 뭐 이 상점에 가면은 줄자, 쇠로 된 줄자도 있고 천으로 된 것도 있고 많이 구할 수 있죠. 그때는 이 줄자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줄자. 제가 고고학 현장에 쓰던 줄자는 뭐 대략 20m짜리, 그리고 어떤 건 50m짜리, 20m짜리를 많이 썼고,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우리가 50m짜리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시바 여왕 땅을 제가 발굴하다가 지금 중지되어 있는데, 이제 언젠가는 또 가야죠. 거기에 가면 제 고고학 발굴 도구들 중에 이 줄자, 20m 줄자가 한 3개 정도 있고 50m 줄자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에티오피아는 내전 상태였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티그라이 주의 그 주민들하고 아디스아바바에 있는 정부 군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난 한 1년 반 동안 어려운 상태였는데, 지난 5월 달에 가보니까 여전히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줄자를 썼고, 영어 성경, 원어 성경,
원어 성경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원래 그곳의 지명들이나 인명들이 어떻게 써져 있느냐. 영어는 이제 발음이 좀 다른 게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한국말이 정말 한국말은 대단한 말이고 한글이 대단한 글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말을 지명이나 인명이나 어떤 것의 그 명칭이나 이런 걸 갖다가 거의 그 원어에 맞게 발음하고 그거를 맞게 적어놓고 다시 발음으로 재생할 수 있는 언어가 우리 한국어예요. 제가 뭐 여러 나라 말을 배워봤지만은 최소한도 제가 배웠던 언어 중에는 한국말만큼 이 남의 나라 말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걸 발음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F 발음이라든가 V, 우리가 V라고 그러죠. V 발음 이런 것이 이제 없는데 그런 거 몇 개를 빼놓고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얘기한 플린더스 피트리라고 하는 분의 이름도 이게 우리는 플린더스라고 했는데 이게 P 발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F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플린더스라고 해요. 플린더스.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몇 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F 발음을 글로 쓰기는 어려워도 우리가 발음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 이름도 우리는 예수라고 하잖아요. 이게 예슈아 원래 이름인 예슈아랑 가깝거든요. 또 우리가 예슈아라고 쓸 수도 있고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하잖아요. 지저스. 지저스라고 하면 좀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고요. 지서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거 원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그 현장에 있는 그 이름을 정확하게 이제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당시에는 히브리어 이름으로 그 지명들이 남아있던 것이 아니라 아랍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명 이름이 다 아랍 발음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랍 발음을 히브리어 발음과 유사한 것을 찾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원어가 필요했죠. 그 다음에 이제 순례객들은 이건 거의 다 유럽 사람들입니다. 뭐 17세기, 뭐 18세기, 19세기 순례객들이 쓴 여행기들이 사실은 많아요. 근데 저도 그거 읽어봤는데 굉장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순례에 대한 성지 순례에 대한 그 간절한 그 소망과 그 기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실천하지 못하고 이제 인생을 마감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지에 와서 보고 느낀 것을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리고 이래서 남긴 거죠. 그것들이 이제 그런 책들이 지금은 뭐 여행 관련 책자가 많죠. 근데 그때는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몇 권 가지고 와서 읽으면서 자기들이 통과하는 지역에 대한 그것을 그 가이드 안내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책을 보고 통과한 겁니다. 그리고 여행 안내서 그때도 여행 안내서가 있긴 있었는데 아주 조잡하죠. 여행 안내서 1개, 텐트 1개. 텐트는 가지고 가다가 이제 저녁에 묵을 때는 그 텐트를 치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잠을 잔 거죠. 그러니까 호텔이나 모텔 같은 게 없었으니까요. 그다음에 권총 2자루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구식 장총도 가지고 있었고요. 음식은 낙타 등에 싣고 가는 쌀과 비스켓. 제가 1982년에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더니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쌀을 먹더라고요. 쌀과 비스켓. 쌀은 이제 아랍 사람들도 쌀을 먹고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쌀을 먹고 그러는데 이 쌀을 언제부터 먹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처럼 쌀을 농사를 짓는 건 또 아니에요. 수입해다 먹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는 그 우리나라 쌀 같은 그런 쌀이 아니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알랑미, 안남미죠. 저쪽에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이 훅 부르면 날아가는 쌀이죠. 이게 끈기가 없는 쌀이죠. 그런 쌀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쌀 같은 걸 해서 밥을 해서 먹으니까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이 끈기가 없는 쌀을 더 좋아해요. 어쨌든 그래서 쌀과 비스켓을 가지고 여행을 했으니까 먹는 것이 대단히 열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들에게 더욱 소중하였던 것은 여행 증명서와 현지 베두인 안내자들. 여러분 베두인들하고 이제 뭐 저는 뭐 베두인들하고 사귀거나 그들 속에서 살아보진 않았지만은 대화는 많이 했고 베두인들을 여행 안내자로 삼아본 적도 있고 또 베두인들하고 같이 이제 그 지형에 대한 이야기 뭐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 봤는데요. 베두인들이 그 현지의 지형 지물 또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위험한 것이 있고 하는 것 잘 알거든요. 또 길도 물론 잘 알고요. 또 그곳의 그 일기를 잘 파악해서 뭐 갑자기 뭐 이제 비가 온다거나 갑자기 뭐 태풍이 분다거나 회오리 바람이 분다 이런 것도 이 사람들은 잘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안내자들이 꼭 필요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에드워드 로빈슨은 일라이 스미스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에 언급된 많은 지명들을 찾아내고 그 각 지명의 위치를 지도에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지명이 아랍어로 지도에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아랍어로 된 이름, 현대 아랍어입니다. 이게 현대 아랍어, 현대 아랍어로 된 지명에서 히브리어를 유추해가지고 그걸 찾아내서 그걸 지도에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성경 사건과 쫙 대조를 해보니까 이 지명들이 확실히 성경의 지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에 아랍어 마을 이름들이 그러니까 현대 아랍어죠. 현대 아랍어로 된 그 마을 이름들이 고대 히브리어 성경의 마을 이름들과 언어학적으로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내고 그 방법을 성경 지리학을 창시하는 데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전에는 성경 지리학이라는 게 없었던 거죠. 아주 막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이분 때문에 성경 지리학 또는 성서 지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태동을 한 겁니다. 수없이 많은 예 중에서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산악 지방, 이 그 산악 지방을 예루살렘을 놓고 북쪽 남쪽으로 이제 쭉 뻗어 있는 산맥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유다 산악 지방, 영어로 The Hill Country of Judah, The Hill Country of Judah라고 하는 그런 산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견한 그 중요한 이름들 몇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그 사람이 한 그 연구 방법론을 조금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향 땅을 요 화면에서 이 PPT를 약간 왼쪽으로 당겨 주시죠. 안쪽으로 당겨 약간 왼쪽으로 당겨 주시면 거기 이렇게 점을 찍은 게 다 보일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향인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아나톳이라고 나옵니다. 아나톳. 근데 이것이 어디 있나 하고 찾아본 결과 아랍어로 아나타라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나타라는 마을을 찾아서 히브리 말로 대조해 보니까 아나톳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나타라고 하는 현대 아랍어로 된 마을 이름이 아나톳이라고 하는 성경 히브리어 이름과 같다라고 하는 걸 찾아낸 겁니다. 그 다음에 제바, J-E-B-A, 영어로는 J-E-B-A, 제바라고 하는 아랍어로 된 마을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북쪽에 있습니다. 네, 이것을 게바, 영어로 쓰면 G-E-B-A, 게바라고 하는 성경 히브리어
마을, 성경에 있는 마을이에요. 이게 사울의 아들 요나탄이 블레셋 군대와 이제 접전을 벌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가 제바라고 하는 마을이 성경 시대에는 게바였다라고 하는 걸 찾아낸 것입니다. 그다음 그 옆에 여전히 옆에 왼쪽에 그 점들이 안 보이네요. 지금은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는 세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무크마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무크마스 이게 아랍어 이름입니다. 이게 성경 히브리어에서는 미흐마스라고 나옵니다. 여기도 역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와 치열한 접전을 벌인 것이죠. 그 다음에 베이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이 역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마을인데 베이틴 지금도 있습니다. 베이틴이라고 하는 그 현대 아랍어 지명이 구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 히브리어 이름으로 벳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기 우리 한국 사람들 주로 배하고 밑에 받침을 디귿을 쓰는데 제가 여기서 티귿으로 바꿔놨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철자법에 따르면 그렇게 쓰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벳엘이라고 하는 그 성경 히브리어라는 그 벳엘, 아브라함이 지나간 곳이고 야곱이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꾼 것이죠. 꿈을 꾼 장소죠. 그래서 베이틴이 벳엘이라고 하는 걸 이제 판명해 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죠. 발음이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여기 엘집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엘집. 아랍어로 엘집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기브온이라고 하습니다. 기브온. 성경 히브리어는 기브온이랍니다. 여기서 엘집이라고 하는데 이 집이라고 하는 게 집이 기브온이라는 말이 아랍어로 가서 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 볼 적에는 어려운데 원어로 보면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솔로몬과 여호수아의 행적이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동편에서 즉 요르단강의 동쪽에서 가나안 땅의 서쪽으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할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기만했죠. 속였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될 때에 그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의 지명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1841년에 미국에 돌아와서 그 성경을 가지고 성지에 다니면서 그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것이 Biblical Research in Palestine, Mount Sinai and Arabia, 페트레아. 한국말로 번역하면 팔레스타인과 시내산과 아라비아의 페트라에서 한 성경 연구, 이런 제목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는데 그때까지는 이런 류의 책이 없었기 때문에 대단한 이제 그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업적이 인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이 기독교계 또 신학계에서 이게 인정을 받아서 영국의 왕립지리학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Royal Geographical Society in London. 여기가 아주 권위가 있는 학회죠. 이 지리학회는 이거는 그냥 성지만이 아니라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 전 세계 지리를 연구하는 곳이죠. 거기에서 이 에드워드 로빈슨에게 1842년에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이제 학자들에게 주는 상 중에서 제일 높은 게 금메달이었는데 그걸 이분에게 수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영국 사람이 받았는데 미국 사람이 받은 것은 이분이 처음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사진은
일라이 스미스하고 그 부인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로빈슨은 성서 지리학의 아버지, 그리고 성서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서 지리학이나 성서 고고학을 할 때 지금은 이제 뭐 그 사이에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까지 뭐 100년이 넘는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의 책을 찾아서 읽으려고는 안 하죠. 그러나 이분의 그 공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들이 학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분보다 먼저 말씀드린 플린더스 피트리라고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고학 방법론을 창시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가 고고학의 창시자로 부르고 있는데요. 실은 에드워드 로빈슨보다 피트리가 나중에 이제 고고학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에드워드 로빈슨은 지금은 또 현대 팔레스타인 학문이 있죠. 팔레스타인 학문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팔레스타인이란 정치 체제, 즉 지금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의 팔레스타인 나라를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고 이 과거의 가나안 땅, 성경시대 이스라엘 땅이라고 한 그 전체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팔레스타인 학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1982년에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을 때도 이 팔레스타인 학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몇 주 전에 강의해 드린 대로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복잡한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을 쓰는 것이 아주 그 뜻을 명확하게 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처음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제가 앞에 해놓은 8번의 강의를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강의들은 여러분이 듣고 또 한 번씩 또 듣고 하면서 복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드워드 로빈슨이 그렇게 중요한 분이었는데 그분을 보조한 사람이 제가 일라이 스미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라이 스미스, 엘리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선교하셨고 역사적으로 그런 아랍 세계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이 미국 사람이었는데 영어를 뭐 당연히 그 모국어로 했는데 근동에 가가지고 아랍 사람들 속에 살면서 아랍어를 공부해서 아랍어에 아주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아랍어로 번역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아랍어를 조금 배워봤는데요. 이 아랍어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어려운 언어가 아랍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중국어라고 합니다. 중국어는 시제라고 하는 거, 시제, 현재, 과거, 미래 뭐 이런 그 시제가 다른 언어와 같지를 않고, 그다음에 이제 문자가 글자 하나하나가 다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많은 양의 그 글자를 암기해야 되고 쓰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하는 게 아주 어렵거든요. 우리가 알파벳은 뭐 20몇 자를 쓰는 방법을 배우면은 모든 단어를 다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어는 그렇지가 않죠. 근데 그 중국어보다 어려운 게 이 아랍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랍어를 말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아랍어를 글로 쓰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발굴 현장에서 이제 발굴하면서 어떤 아랍어 표지판이라든가 아랍어로 된 문서를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랍어를 하는 사람을 초치해서 이게 문장을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게 틀렸냐 저거 틀렸냐 이건 이렇게 써야 되냐 의논이 분분하더라고요. 그게 아랍어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그 소설책 같은 그 설화책 아시죠? 우리나라도 그게 10권짜리로 번역되어 있고 또 뭐 다른 판본으로 번역된 게 많은데 이 아라비안 나이트 보세요. 얘기가 얼마나 그 풍성하고 표현이라든가 그 사건의 전개라든가 뭐 하여튼 거기 나오는 음식이라든가 뭐 향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 아랍어가 그 이 문어 쓰는 글자로 쓰는 언어 또 이제 문장으로 작성하는 언어로서는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무지하게 어려워요. 근데 그런 언어를 완전히 습득을 해가지고 성경을 아랍어로 정착시켰다고 하는 이것은 대단한 실력이죠. 또 열심이고요. 예, 그는 언어학자였고 일라이 스미스는 언어학자였고 복음의 신실한 수종자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 보면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죠. 그 지역의 언어를 배우고 그 지역의 문화를 배우고 그 지역 사람들과 이제 유무상통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헌신한 사람이 많죠. 과거에 우리나라에 왔던 그 미국인 선교사들 또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배우고 한국 사람들과 살고 하면서 한국을 위해서 그땐 조선이지만 조선을 위해서 또 나중에 한국을 위해서 아주 희생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정말 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계적으로 뭐 영적인 공헌, 뭐 기독교 교회적인 공헌, 그다음에 뭐 학문적인 공헌, 뭐 그다음에 뭐 인간의 그 생활에 기여한 여러 가지 공헌, 뭐 말할 수 없이 많죠. 대단한 겁니다. 그 뭐 선교사들이 잘못하는 사람도 있죠. 뭐 그건 어디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에 대해서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자, 일라이 스미스가 없었다면 우리 에드워드 로빈슨의 학문적 성과도 없었겠죠. 그래서 항상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돕는 사람, 훌륭한 학자가 있으면 그를 돕는 조력자가 뭐 경제적인 것도 있고 뭐 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학문적으로 같이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지리학과 성경 고고학의 태동에 일라이 스미스라고 하는 선교사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학자, 언어학자, 성경 번역학자, 로빈슨의 동력자로 그리고 기타 여러 방면으로 공헌한 일라이 스미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재미있고 감동적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제가 고세진의 성지 이야기, 이게 블로그 이름입니다. 블로그 이름인데 이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다음 그 포털 사이트에도 블로그에 있어 같은 이름으로 고세진의 성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에드워드 로빈슨에 대한 이야기와 플린더스 피트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찾아서 읽어보시면은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보시고 또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성경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서 난해한 이야기, 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생들이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평신도들 가끔 가다가는 이제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 중에서 이건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그거는 다음 블로그에, 근데 제가 다음 블로그 고세진의 성지 이야기를 사람들이 그걸 네이버에서 읽기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로 지금 옮기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한 이야기도 저의 블로그에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카페인가 봐요.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다음 카페에서 고세진의 성지 이야기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고고하게 본
그 바탕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요. 신석기 시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고고학 하려면은 구석기 시대부터 해야 돼. 구석기 시대부터 하면은 굉장히 이제 이게 길어지고요. 우리가 성경 고고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로 청동기 시대부터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좀 더 올라가서 신석기 시대부터 언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환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석기 시대 이전에 구약 시대 말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중석기 시대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즉 중석기 시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면 여러분이 신석기 시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이 신석기 시대 직전인 중석기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말기를 BC 1500년부터 8500년까지로 우리가 비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근동 지역에서의 그 시대입니다. 다른 지역,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또 아프리카의 구석기 시대는 또 연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동,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북쪽으로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터키, 그 다음에 동쪽으로 요르단,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사우디아라비아도 포함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시나이와 이집트, 요 지역에서 말할 때에 그 시대 구분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른 지역에서 말할 때는 연대가 달라지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물론 이제 이 이집트는 아프리카입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동을 얘기할 때 근동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터키 이런 나라들을 하나로 묶어서 얘기할 때 이걸 근동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근동 지역에 대해서 말할 때 이 구석기 시대 말기는 1500년에서 8500년 BC라는 얘기입니다. BC, 서기 전 또는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주전이라고 하죠. 이것이 이 구석기 말기를 근동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구석기 말기라고 합니다. 그걸 영어로 Epipaleolithic period, Epipaleolithic period, Epipaleolithic period 이렇게 말합니다. 구석기 말기. 그런데 이 용어를 유럽 사람들, 유럽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은, 즉 유럽에서 고고학을 하는 학자들, 유럽 지역의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프랑스, 독일, 뭐 스칸디나비아, 뭐 이런 스페인 이런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메솔리틱 피리드, 메솔리틱, 메소는 가운데라는 뜻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그러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 그것도 가운데라는 뜻이거든요. 메소 가운데, 리틱은 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돌로 된 시대의 가운데 부분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중기 석기 시대다 또는 중석기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석기 말기라는 뜻이나 중석기 시대라는 뜻이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BC 1500년에서 8500년입니다. 8500년 내려가면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가 되는 거죠. 그 신석기 시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구석기 말기 또는 중석기 시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Epipaleolithic period, Epipaleolithic period. 이 발음이 천천히 해야 됩니다. Paleolithic, Epipaleolithic period 또는 Mesolithic period, Mesolithic period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요. 이 구석기 시대 말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음에 신석기를 얘기하니까 이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중석기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학자들이 습관상 구석기 시대 말기라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대적으로 보면은 8,500년 다음에 8,500년 다음에 바로 신석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 구석기 시대 말기에 사람들이 살던 그 생활 양태, 생각, 이런 것들이 아주 완전히 변하는 이 어떤 그 전환기가 온 것입니다. 사회 구조, 사람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 살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지도력이 생기고 또 협동하는 그 관계가 발생하고 또 다른 그룹과 이제 관계하는 외교 관계가 발생하고 이런 그 사회 구조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경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것이 그 음식을 만드는데 들에서 또는 산에서 열매를 채취하는 거죠. 또 곡식도 야생 곡식을, 밀보리 야생 곡식을 채취했다. 그것이 이제 이 시기에 와서 천천히 경작하는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지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을 재배해서 생산하는, 그 열매를 생산하는, 즉 곡식을 생산하는 시대로 진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짐승을 들에서, 산에서 야생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 가축을 만드는 시대, 짐승을 길들여서 가축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신석기 시대로 들어가면서 농경과 목축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석기에 들어가야 농경과 목축이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구석기 시대 말기, 즉 에피페일리올리틱 피리어드, 에피페일리올리틱 피리어드에서 그 시작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종교, 이 사람들이 그때 인류가 드디어 종교가 우리 눈에 띄게, 그전에도 종교가 있었겠지만은 우리 눈에 띄게 고고학 자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제가 쓰진 않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생긴 때예요. 인간이 뭐냐, 내가 왜 사느냐, 나는 누구냐, 이런 것에 대한 그 생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걸로 보여요. 물론 그것을 다 그때 뭐 책이 기록된 건 아니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 고고학적으로 남겨진 그 현장에서 우리가 발굴하는 그 유물들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유추하고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막 분출하던 시대가 구석기 시대 말기였다. BC 1500년에서 8500년 이때의 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신석시대 말기에 그 유적들이 나온 곳을 지도에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이게 에피페일리올리틱 또는 구석기 시대 말기 또는 중석기 시대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유적들이 발견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지도에서 주홍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게 빨간 원이 있지 않습니까? 빨간 원은 바로 이 시대의 그 중석기 시대의 영향권 안에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고, 실제적으로 그 유물들이 발견된 또는 유적들이 발견된 곳은 지금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그다음에 현재 요르단, 그다음에 현재 레바논, 그다음에 현재 시리아 전체가 아니고 시리아의 남쪽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요르단에서 동쪽으로 가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전체를 내려가지 아니하고 조금 가다가 멈췄죠. 이게 손잡이가 있는 야구 바타처럼 생겼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중석기 시대 또는 에피페일리올리틱 시대, 즉 구약 시대 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나투피안이라고 하면 나투피안 문화, 나투피안 문화. 왜 그러냐면 그때 이 최초로 발견된 곳이 나투프라고 하는 곳입니다. 나투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나투피안 문화다. 여기서 볼까요? 나투프라고 하는 장소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나투프라고 합니다. 나투프. 나투피안.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덧칠을 합니다. 나투피안 컬처. 나투프라고 하면 나투프라는 곳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나투피안 컬처라고 하는 거예요. 나투피안 컬처. 이 칠판을 다 보여주세요. 나투프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 이것이 우리가 중석기 중석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알게 된 곳이 어디냐면 나투프라는 곳이에요. 중석기 시대의 문화를 나투피안 컬처, 나투프 문화, 나투프 문화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나투프 문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나투프 또는 이걸 나투피안 컬처, 나투프 문화. 이것이 신석기 전에 있었던 문화예요. 지역마다 비슷한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 발견한 나투프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유물들을 대표적으로 보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오케이, 다시 PPT로 돌아가서 다음 슬라이드. 이거를 더 심플하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반달처럼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 이 부분에서 나투프 문화가 융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 이름을 레반트라고 써 있죠. 레반트. 여러분, 레반트라고 하는 거 제가 뭔지 몇 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나간 그 PPT에서 여러분 지나간 고고학 강의를 찾아서 읽어보시는 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레반트가 뭔지 나와 있어요. 이 레반트는 지중해 왼쪽에 보면 그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도에서 그 지중해에서 오른쪽 부분, 그러니까 그 레바논 해변에 있는 레바논과 이스라엘, 그 다음에 시리아의 남부, 그 다음에 요르단, 이 부분을 우리가 레반트라고 합니다. 레반트. 이건 학문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요르단이니 뭐 근동이니 이런 단어 안 쓰고 레반트 딱 이렇게 말을 하면 레반트 고고학 그렇게 말하면 이것이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그리고 그 시나이 반도의 북쪽 일부, 시나이 반 전체가 아니고 요 부분을 말하는 거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용어를 많이 사용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서양 신문에 보면 레반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새 보니까 우리나라 신문에도 가끔 가다가 레반트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자, 이것이 그 이스라엘에 가면 해변에 카르멜산이라고 있죠. 갈멜산이라고 하죠. 우리말에 카르멜산, 갈멜산. 근데 원래 발음은 카르멜산이죠. 이 갈멜산, 바로 이 갈멜산 쭉 정상에 올라가면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그 사제들하고 대접전을 벌였던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산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카르멜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카르멜산의 그 나투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이게 동굴입니다. 거기 있는 동굴입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 말기에 여전히 동굴에서 사람들이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밖으로 나오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주거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처음에 발견한 유물들이 여기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동굴 안에서 사람들이 살았죠. 그 안에서 비를 피하고 또 태풍을 피하고 그다음에 밖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 가족들을 보호하고 식량이라든가 옷, 그러니까 주로 가죽이겠죠. 동물들의 가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동굴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 그 집을 짓는 기술은 없었고, 그러나 자기 그 스스로를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 본능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굴을 사용했던 거죠. 이 그림은 사람들이 동굴 안에서 이제 글을 쓰는, 동굴 안에서 이제 벽화를 그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구석기 시대에 그 동굴에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구석기 시대가 뭐 석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동굴 벽화가 그렇게 유명한 게 없습니다. 저쪽에 단양 이런 데 가면 그 동굴들이 있는데 그런 동굴들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밖으로 나와서 이제 주거 환경이 좀 좋은 곳에다가 집을 짓고 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거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경제 활동의 변화, 종교의 변화, 사회 구조의 변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주거 형태의 변화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변화겠죠. 돌로 담을 쌓고 이제 집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집을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담을 동그랗게 쌓는 거예요. 뭐 나중에 보니까 이 인류가 처음에 집을 지을 때 동그란 개념이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사각형으로 집을 짓는데요. 이제 제가 그것도 나중에 다른 시대에서 후대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물론 이 시대에도 사각형의 집을 만드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없었던 건 아닌데, 이런 그 동그랗게 원형으로 집을 만드는 것이 아주 그 많이 사용했던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닥은 이제 그냥 흙으로 된 바닥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이제 돌들을 갖다가 이렇게 짜 맞춰서 타일처럼 바닥을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사진을 볼 때요, 여러분 이게 크기가 얼마나일까 보면은, 지금 저 앞에 그 눈금 자가 있지 않습니까? 까맣고 하얀 걸로 눈금 자가 있죠. 이 지금 사진을 갖다가 벽에 비치고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PPT로 쏘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짚어드릴 수가 없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여러분 보이죠? 그 앞에 죄송합니다. 까만색 흰색으로 만든 그 자가 있잖아요. 저게 1m거든요. 요거 한 칸, 까만 거 한 칸 또는 하얀 거 한 칸, 저게 10cm거든요. 그러면 저게 하나가 1m니까 이 폭이, 저 집의 폭이 약 3m 정도 된다는 거죠. 3m 정도. 3m 조금 더 되겠네요. 한 3m 50. 그리고 위아래로 길이가 한 4m 정도 된다는 거죠. 집의 크기가. 그러면은 3m, 4m 하면 3, 4, 12거든요. 12 평방미터. 그럼 평수로 따지면 3.3으로 나누면 약 3.5평 정도 되는 거죠. 3평이나 3평이나 3평 반 정도 되는 집을 짓고 살았던 거죠. 이제 그런 주거 형태가 이제 퍼져나가는 건데, 돌과 흙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바닥을 이제 여기는 잔돌로 깔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
이런 식으로 벽을 이제 돌로 쌓고 바닥에 흙을 다지고 위에다가 천막을 쳤습니다. 뭐 이건 뭐 가는 지역마다 이건 이제 그 천막으로 지붕을 했는지 아니면 풀로 지붕을 했는지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고고학 현장에서 별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 뭐 가족이나 조상이겠죠. 죽은 사람을 이제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는 것을 실천하기 시작한 때가 이때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유물인데요. 이걸 무덤을 발굴해서 그대로 떠온 거죠. 사람을 그대로 뼈가 있는 그대로 묻은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그 엉덩이 뼈입니다. 엉덩이 뼈,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이제 사가서 없어지고 엉덩이 뼈가 있고 그 엉덩이 뼈 위에 생전에 살아 있을 때의 목걸이 같습니다. 저게 이제 그 동물 뼈거든요. 동물 뼈를 꿰어서 목걸이 했던 것 같은데 그걸 부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부장을 한 거, 이 죽은 사람을 뭐 방치하거나 버리거나 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묻고 그가 쓰던 그 물건을 거기 같이 장례를 지낸 것은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종교와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알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사람을 그 옆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누이어서 이제 장례를 지냈는데 그 머리맡 쪽으로 여기에 개가 한 마리 같이 장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개는 야생의 개일까요? 아닐 겁니다. 이 사람이 데리고 다니고 늘 함께 하던 그런 개일 겁니다. 그렇다면 개가 인류의 그 삶 속에 가장 먼저 들어온 그 야생 동물이었다. 즉 가장 먼저 가축화가 된 동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이 구석기 시대 말기에 이와 같이 개와 사람이 함께 장례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면은 이제 말을 사람들이 좋아했잖아요. 아주 말은 인간이 그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그 짐승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을 사람과 함께 장례지는 것도 나와요. 근데 여기는 짐승입니다. 그러면 아까는 장신구, 지금은 개, 이런 것들이 그 무덤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들이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후 세계에서 이 사람이 이 개를 또 데리고 다닐 것을 생각했던 거죠. 나중에 뭐 이집트 역사 시대, 지금은 이제 선사 시대입니다. 아시겠죠? 선사 시대. 예, 나중에 뭐 역사 시대에 애고에 가보면은 그 왕들이 사후 세계에서 뭐 왕비들을 거느리고 뭐 신하들을 거느리고 이런 그런 개념 여전히 있거든. 그거보다도 지금 이거 몇천 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람의 두개골입니다. 사람의 그 머리뼈인데 밑에 눈이 두 개가 동굴처럼 뚫려 있는데 그 이마에다가 조개를 이게 지중해에서 나오는 조개거든요. 이 조개를 꿰가지고 조개를 엮어서 머리에 장신구로 덮은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살아있을 때가 아니고 죽은 후에 이거 덮은 거죠. 살이 없는 거예요. 살이 없는 그 살이 다 없어지고 지금 이 뼈에 이게 붙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살아 있을 때도 이렇게 했는지, 이런 장수를 여기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죽은 후에 이것을
붙여준 건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그 장례를 지낼 때 이걸 붙여준 것은 사후 세계에 대한 그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재미난 것은요. 이것은 그 사람의 두개골이거든요. 사람의 두개골인데 이거 지금 박물관에 전시된 거죠. 눈, 사람이 죽으면 눈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흙으로 채웠죠. 흙으로 채우고 거기에다가 조개를 박아서 눈처럼 한 거죠. 재밌죠? 코는 이제 녹아서 없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이가 그대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식의 장례법. 이것은 이제 죽은 사람의 두개골이 그냥 썩은 후에 이렇게 장식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차 부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해석은 뭐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죽은 다음에 눈을 파내고 이걸 집어넣었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개골 이런 식의 장례는 여리고에서 발견되고 여러 곳에서 나중에 신석기 시대에 발견이 됩니다. 그럼 사람이 왜 그 자기 가족이 죽었는데 그냥 묻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두개골을 몸은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 두개골만 이제 파내 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진 역할을 했지 않을까. 과거에 자기 조상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집 근처에다가 안치를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놀라운 건요. 이게 돌입니다. 이 돌인데 여러분 이 돌 크기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 돌 크기를 보면 밑에 거기 자가 있잖아요. 까만색, 흰색, 까만색, 흰색, 까만색 되면 요게 1cm거든요. 요거는 이제 작은 거기 때문에 10cm가 1cm입니다. 하나, 둘, 셋, 5개. 이거 5cm 자거든요. 5cm 자를 대놨으니까 이 폭은 약 5cm고 이 길이 위아래 길이는 뭐 한 10cm 될까요? 5cm, 10cm 되는 이런 돌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손바닥보다 작은 거예요. 작은 돌에다가 지금 눈과 코를 표시해 놨잖아요. 딱 보면은 이게 현대 미술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현대 미술은 아니지만은 현대 미술 같은 느낌이 들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왜 이런 걸 만들었을 거예요? 사람의 자화상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 자신을 거울로 볼 수는 없지만 당시 거울 없었으니까. 그러나 상대방을 볼 때 어머니, 아버지, 딸, 아들, 뭐 형, 친척 아마 사람 몇 개 서로 모여서 얘기할 때 너는 누구 닮았어? 너는 아빠 닮았어? 너는 엄마 닮았어? 너는 할아버지 닮았어?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얼굴을 표현했다 하는 것이죠. 이건 인간의 자의식이 강력하게 발동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화가들이 자기의 그 자화상을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현대 미술에서 미술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항상 얼굴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노래도 또 얼굴이란 노래가 있고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뭐 동그라미를 그리다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돌을 갖다 놓고 딱 자 그럼 이거 돌인데 당시에 BC 8500년 전인데 지금부터 10,000년 된 거죠. 무엇으로 저 돌을 저렇게 팠겠습니까? 그때는 쇠붙이는 없었어요. 쇠붙이 없었는데 돌도 강한 돌이 있고 약한 돌이 있지 않습니까? 차돌 같은 거. 차돌 같은 돌로 저렇게 이제 아마 저거는 석회석일 겁니다. 석회석으로 된 돌은 약해요. 이제 계속 깎아내면
잘 깎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크기는 저 크기가 손바닥보다 작은, 저는 손이 작은데 저 손보다 작은 거예요. 저의 손보다 작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 왼쪽에 있는 두 개는 우리가 화풍으로 말한다면 비슷한 화풍이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돌과 오른쪽에 있는 돌 두 개, 밑에 있는 돌, 이런 것은 이것이 자연적으로 저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 돌에다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미술적인 영향력을 가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는 것을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왼쪽에 있는 두 개는 얼굴인 것이 분명하죠. 그 다음에 재미난 것은 이런 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돌들을 가운데를 딱 선을 그어가지고 파낸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만약에 작다 그러면은 커피콩이라든가 또 보리알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이 돌을 갖다가 우리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돌들을 저렇게 한 거예요. 이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뭐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성의식의 발로다. 그 성에 대한 의식이 이제 예술적으로 표현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가능한 것이 다음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이것은 큰 건 아니에요. 이것도 뭐 우리 손바닥 높이 정도 되는 그런, 이따 이제 도면이 나오니까 보겠습니다만은 이게 두 사람이 이제 끌어안고 있는 거거든요. 끌어안고서 발을 엮은 겁니다. 이게 뭐겠느냐? 이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돌을 보면 이 돌의 크기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 아래 그 척도가 나와 있는데 높이가 뭐 한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거 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옆면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것은 측면이고, 그 다음 것은 그 반대쪽의 옆면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위에서 내려다본 장면이고, 밑에 있는 것은 밑에 바닥 모습이 어떻게 생겼나를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남녀가 이제 끌어안고 이제 관계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적인 표현이 나중에 이제 흙으로도 인형을 만들어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다른 시대에 가면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아까 보여드린 그 돌이나 지금 보여드리는 이 조각품이나 이렇게 보면은 벌써 사람이 BC 만년에 조각을 하는 생각을 했고 자기들의 그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종교적인 의식, 그 다음에 성에 대한 의식,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 이런 것이 아주 강력하게 분출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불을 가지고 뭘 이제 구워 먹는 장면인데, 여기 이제 야생 짐승을 가축화하는 단계였습니다. 이때가. 그 다음에 수렵, 밖에 나가서 이제 짐승을 잡고 또 곡식을 이제 야생 곡식을 채취하고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 삶에서 짐승을 가축화하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고, 물론 이제 이 말기, 구석기 말기의 말기 신석기에 가까워질 때 얘기입니다. 신석기 시대에 가까워질 때, 신석기가 아니라 신석기 시대에 가까워질 때 얘기입니다. 여기서 낫이 있잖아요. 낫. 이 고고학 유물에 낫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사진을
못 보여드리는데 그 빼먹었어요. 낫이 있어요. 낫이 뭘로 만든 낫이냐? 돌칼로 만든 돌칼들을 이어서 나무에다가 박아가지고 만든 낫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곡식을 가져오면 그대로 먹지 않고 그것을 갈아서 먹는 거죠. 이것이 아주 잘 다듬은 잘 연마하게 만든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맷돌이죠. 그래서 이 공이가 있고 그다음에 판이 있어가지고 곡식을 넣고 찧어서 또 찧고 이게 해서 갈아가지고 이제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있죠. 이제 곡식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이때는 농사와 채집이 병용되던 시대죠. 그래서 채집하는 그것이 곡식을 채집하는 것이 부족하니까 이제 농사를 지었고 또 농사를 지은 것이 부족하니까 또 채집을 했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가지고 불이 있고 그다음에 곡식을 이제 잘 갈아서 이제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식생활을 하게 된 거죠. 당연히 고기도 끓여서 먹게 된 거죠. 자, 이 맷돌이 더 큰 게 있습니다. 이 맷돌을 보세요. 이 맷돌을 어떻게 갈았겠냐? 아까 것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맷돌이 그냥 자연석을 쓴 게 아니라 이 돌을 깊이 파냈지 않습니까? 이거 파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이거를 그 당시에 무슨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철로 된 연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돌보다 이거는 보니까 화산석인데요. 구멍이 많지 않습니까? 화산석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돌로 플린트, 영어로 플린트, 이 차돌을 사용해서 이걸 파낸 거죠. 가른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서너 달 걸렸을 겁니다. 이거 하나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그릇이 얼마나 보배였는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보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이야 막 찍어내니까 그렇죠. 그 당시엔 그릇 하나 만드는 것이 아마 그 식구들 전체의 작업이었을 거예요. 서로 한 사람이 이거 돌을 파내다가 또 지치면 다음 사람이 파고 또 낮에도 파고 밤에도 파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돌로 된 농사에서 그 추수한 그 곡식을 갈아서 먹는 데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이것이. 이 돌들은 글쎄요, 보니까 검은색인데 아마 화산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지금 보시는 거는 이게 석회암입니다. 석회암도 이게 약한 돌입니다. 석회암을 이걸 겉을 다듬고 안을 파낸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곡식을 넣고서 이제 찧은 거죠. 이거는 소규모로 이거는 갈지는 못하고 이거 주로 찧은 것 같아요. 곡식을 찧어서 으깨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껍질을 벗기고 껍질 후 불어서 버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알곡을 알곡 다시 또 찧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먹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요. 제가 이것을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이 그릇은 기가 막힌 그릇입니다. 커요. 이게 제가 직접 봤는데 이 높이가 이만큼 올라오는 글쎄 한 50cm, 70cm 이게 높아요. 제가 정확하게 다음 사진을 보시면 더 이렇게 이 똑같은 사진인데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그 인간의 그 아니 미학적인 눈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알 수 있죠. 이거 딱 좌우 대칭이 되고 이 돌을 이렇게 아주 매끈하게 다듬고 또 안에도 그렇게 다듬어서 파낸 거죠. 이게 절구인데 아주 큰 절구입니다. 크기가 커요.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나투피안 컬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 나투피안 문화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린 그 이스라엘과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여기에서 구석기 시대 말기 또는 다른 용어로 중석기 시대에 사용되었던 그릇들인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걸 만드는데 뭐 제가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뭐 과학적으로 뭐 계산해 본 건 아니고요. 이걸 생돌을 큰 돌을 떠다가 이 깎아 내는데 이 쳐내지 못하니까 이게 갈았을 겁니다. 쪼아내면서 강한 돌과 쪼아내면서 그것만도 굉장히 시간이 많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도면도 없이 이렇게 만들었겠냐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인류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지혜를 가졌던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진화했다. 어떤 그 단세포에서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고 거기에서 또 진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뭐 또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진화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혹은 뭐 유인원 같은 그 짐승에서 사람이 진화돼서 나왔다라고 하면 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1000년이든 만년이든 뭐 몇십만 년 전이든 짐승은 짐승이었고 사람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기술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창조력이 있는 것이고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예술로 표현할 수 있는, 물론 이것은 당시에 예술품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실용 그릇이에요. 실용 용기죠. 그렇지만은 얼마나 예술적으로 표현한 겁니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무덤에서 나온 것들도요, 그 사람의 두개골에다가 뭐 이렇게 조개 장식, 이것도 예술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요, 이제 비슷한 거, 이것도 큰 것입니다. 이거 이 절구들이 큰 절구들인데, 이 절구들이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농경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농경 시대. 사람이 먹고 남는 게 있어야 그것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먹는 것이 충족이 돼야 그 다음에 사람이 예술을 할 수 있고 다른 직종을 개발할 수가 있고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먹고 사는 일이 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농경,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들에 나가서 수렵하고 채집하는 일에 삶을 바쳤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죠. 하여간 그때는 이렇게 큰 절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돌로 만든 겁니다. 이것은 이제 돌을 가지고 동물의 형상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인형이죠. 인형이 아니라 동물이니까 짐승형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왼쪽 밑에 보면 이제 긴 짐승이 있고, 이제 가운데 보면은 이제 머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이게 양의 이제 뿔 같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르던 짐승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 왜 만들었겠느냐라면 대답이 궁하죠. 뭐 때문에 만들었었는지 우리가 알기가 쉽지가 않죠. 뭐 장난감으로 만들었는지. 이 장난감 얘기를 하면요, 우리나라처럼 아이들한테 장난감이 없는 나라가 없고, 간식이 별로 시원치가 않았던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셈베라는 과자를 먹잖아요. 그거 일본식이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는 뭐 인절미라든가 뭐 글쎄 엿은 언제 개발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간식이 별로 없으니까 엿 장사가 오면 그렇게 엿이 먹고 싶어가지고 어머니 고무신 갖다가 주고 엿 바꿔 먹은 애들도 있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그 잡수고 난 그 술병 갖다 팔아 먹기도 했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은 많이 하지 않았고, 저는 강원도에서 자랄 때에는 탄피, 이제 거기 강이든 뭐 들이든 산이든 가면요, 그
북괴의 남침 전쟁 때문에 전투가 많았잖아요. 그 국군과 뭐 저 인민군 사이의 전투 또는 국군과 중공군 또 미군과 중공군 사이 이런 전투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탄피가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살 때 화천에 살았거든요. 어려서 이제 국민학교 때. 그러니까 학교 갔다 와서 시간 나면은 탄피 캐러 다니는 거예요. 어른들하고 같이 탄피를 캐가지고 그거는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거 주면은 탄피 몇 개 주면은 어머니 고무신보다도 엿을 많이 줘요. 근데 어리석은 애들이 어머니 고무신 갖다 팔아먹고 나중에 어머니가 고무신 없어가 막 찾다 나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들이 수상하거든요. 불러가지고 족치면은 이제 드디어 이 고무신으로 엿 바꿔먹은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집에서 메타작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이 탄피를 캐가지고 엿을 사 먹었어요. 재미난 시대였습니다. 하여간 이 짐승들을 뭐 장난감으로 했는지 아니면 어떤 신에게 바친 제물의 그 형상으로 만든 건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것이 출토된 그 상황, 그 컨텍스트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때는 그 컨텍스트가 모호하고 이런 것만 출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답이 궁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큰 포유동물, 소라든가 어떤 그 포유동물의 뼈를 가지고 이거 칼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왼쪽이 손잡이거든요. 이걸 잡고서 이걸 쳐나가는 거죠. 이게 물론 뼈니까 오래 쓰면 부러지겠죠. 그러나 처음에 만들었을 때 단단한 거니까 이제 굉장히 유용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그 풀이라든가 잡초 그런 것을 쳐내는 데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용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돌. 아까 그것은 큰 뼈로 만든 것이고 이것은 돌입니다. 자, 이거 여전히 구석기 시대거든요. 즉 돌로 도구를 만들어 쓰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돌이 크죠. 이 돌 하나를 앞면, 뒷면 그리고 옆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크기는 거기 그 자가 있죠. 3cm 자죠. 그러니까 높이가 한 10cm, 두께가 1cm 정도 되는 겁니다. 두께가 두꺼운데 1cm. 그러니까 이 돌을 갖다가 1cm 정도로 연마하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구석기 시대에는 이 돌들을 투박한 대로 그대로 생긴 대로 이제 두고서 약간 그 쳐내고 썼는데 이제 점점 돌을 세련되게 연마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죠. 왼쪽에 보면 화살촉, 드디어 이때 이미 구석기 시대 말기에 화살을 쓰는 시대가 된 겁니다. 활을 만들어서 화살을 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역시 그 차도를 따내고 칼처럼 만들어서 쓰는 그런 기술이 있었던 거죠. 이래서 이제 드디어 신석기 시대로 들어가는 준비가 된 겁니다. 신석기 시대는 이제 돌을 아주 작은 돌을 갈아서 작은 도구를 만드는 기술이 생긴 시대였거든요. 이것은 짐승의 뼈에다가 이제 장식물 붙여가지고서 근데 부러졌어요. 밑에 보면 부러진 건데 이건 세워놓은 건데 이건 손잡이였던 것 같아요. 손잡이, 뭐 칼이라든가 어떤 그 도구의 손잡이였습니다. 심미적으로 대단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때 구석기 시대 말기에 인간들의 그 심미적인 안이 대단했던 거죠. 아하. 그 다음에 이것은 목걸이입니다. 목걸이인데 왼쪽 약간 윗부분에 보면 그 양끝이 만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목걸이가 이 나투피안 문화에서 가장 섬세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짐승의 이빨인 것 같아요. 짐승의 이빨들을 잘 이렇게 깎아내 가지고 쌍으로 맞춰서 목걸이를 만든 겁니다. 이걸
지금도 이 목걸이를 하고 있으면 멋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나투프한 문화, 나투프 문화. 이스라엘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벌써 40년 전에 이거 이스라엘 가서 보고서 놀랐습니다. 실물을 보니까 멋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에피페일리올리틱, 즉 구석기 시대 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중석기 시대, 메솔리틱 시대, 메솔리틱 피리어드라고. 거기에 대해 제가 이렇게 쭉 한번 주마 간산식으로 빨리 여러분을 모시고 관통을 했습니다. 재미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인류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성, 하나님 주신 그 창조력, 하나님이 주신 그 미에 대한 감각, 하나님 주신 그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 어떤 표현력,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좋은 뜻에서의 그 어떤 그 보여주고 하는 마음, 과시욕도 있었겠죠. 이런 것이,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성찰,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그 미래 세계에 대한 것, 사람이 풀이나 짐승처럼, 식물이나 짐승처럼 저렇게 자라는 것이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냐, 어떤 신이 만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그 궁극적인 질문, 뭐 이런 것들을 전부가 표출된 시대가 이 중석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이 경제 생활도 나가서 채집하는, 곡식도 채집하고 열매도, 과일도 채집하고, 그다음에 짐승도 잡아들이고, 뭐 이런 시대에서 그게 아니고 언제든지 상시 준비해 놓고 식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식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능동적으로 개발해서 농경 시대를 열고, 그다음에 목축 시대를 여는 그런 작업이 수행된 때가 바로 이 중석기 시대 또는 에피페일리올리틱, 즉 구석기 시대 말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가 지나가면서 드디어 우리는 신석기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석기 시대는 BC 8500년에서 약 BC, 약이죠 물론, 항상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약 BC 8500년에서 4300년까지의 기간인 것입니다. 약 4000년어간이죠. 그것을 BC를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또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이거를 BCE라고 쓴다고 하는 거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BC라고 보든지 BCE라고 보든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석기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신석기 시대는 The Neolithic Period 또는 The Neolithic Period, Neolithic, Neo는 NEO, 새로운이란 뜻이죠. 새로운, 신이란 뜻입니다. 새롭다는 뜻입니다. 리틱은 돌이란 뜻입니다. 돌, 리틱. 그래서 니올리틱, 새로운 돌을 사용하는 시대다. 즉 돌을 더 세부적으로 또는 세밀하게 또는 더 세련되게 갈고 자르고 해서 작은 섬세한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 수 있는 시대였다. 또는 작지만 섬세하게, 필요에 따라서 섬세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he Neolithic Period, 우리말로 신석기 시대, 그 기간은 8500년에서 4300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 10번째 강의에서
할 텐데 여기도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늦거나 결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각 시대마다 기가 막히게 멋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이제 공부가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아까 그 에피페일리올리틱 피리어드 저 구석 시대 말기의 그 유물들 보면요, 제가 이걸 좀 빨리 이렇게 지나가서 그런데 사실 고고학 시간에는 그것을 열어놓고 학생과 교수가 이제 토론을 하거든요. 토론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비슷한 그 유물들, 그 근처에 나온 유적들에서 나온 유물들을 쭉 펼쳐놓고 그 관계성을 살펴보고, 또 이제 그 다른 지역, 뭐 아시아라든가 또 유럽에서 나온 유물들하고도 비교해보고 그런 굉장히 재미가 있고, 인간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창조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고고학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본격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철기 시대, 로마 시대까지 가면서 여러분이 고고학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어내는데 아마 흥미진진한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슬라이드가 이제 이게 마지막이었는지 또 한 장이었는지 오케이, 마지막이었네요.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으셨습니까? 우리 고고학 계속해서 공부를 할 텐데 지금 고고학 들어오시는 분들은 결석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하셔서, 이미 강의는 지나갔지만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앞에 있는 강의들 다시 들어보시면 또 시청하시면 되니까 많은 분들을 소개해서 이 공부를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부는 정말 유니크한 독특한 공부입니다. 뭐 신학 공부라든가 성경 공부는 뭐 하는 데가 많지만은 이 성경 고고학 공부를 제대로 이 정통으로 공부하는 데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기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또 강의를 했고 또 하겠지만은 이렇게 강의를 다 모아놓고 여러분이 볼 수 있게 해주는 데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창조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탐구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부하는데 지치지 말게 하시고 공부하는데 끊임없이 진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사역하시는 교수님들과 직원들과 여기에 후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공부하는 모든 학우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시간을 쪼개어서 이 공부를 할 때에 빨리빨리 알아듣고 빨리빨리 깨닫고 하는 지성의 영특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